그 통일부 장관인 이종석 장관이 입장을 냈는데 그 몇 줄만 읽어드리면 의미가 있어요. 국민이 대신 떠안을 신냉전 별종 외교의 위험이 닥쳤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30년간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스스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킨 역대 대통령은 없었다.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막 자극을 시키는 중국 러시아를 우리를 불안해 한반도 정세를 불안에 빠지게 만든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가치 공유라는 거,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를 가치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가치 동맹으로 확장이 되면 안 된다. 동맹으로 확장되면 이제 우리랑 입장이 다른 배타적인 국가들이 나오고 그 국가들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주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동맹의 합창이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합창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반도 긴장도 비례해서 고조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입을 안보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지적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딱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유지했던 것이 한미동맹은 공고히 하지만은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입장을 취했어요. 미국은 끊임없이 미국 편에 서라고 했어요.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 미국이 생각하는 러시아는 대단히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MD 체계가 그거예요. 미국이 MD 체제 대한민국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MD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미국이 만들려는 MD 체계는 뭔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거기 MD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되잖아요. 그렇죠. 적대시 되니까 일본은 들어갔어요. 미국이 MD 체제에 들어가서 지금 일본과 미국은 같은 MD 체제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왜? 우리가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면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시되니까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우리는 한국형 MD 체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해서 KAMD를 만들었어요. 네. KAMD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걸 줄기차게 했고 미국도 이해를 시켰어요. 실제 그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조차도 KAMD를 고집해 왔던 거예요. 왜? 우리 국익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걸 다 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예를 들면 인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미국은 요구를 했어요. 들어오라고. 네. 인태 전략에 들어오라고. 다 거절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태 전략 들어가면은 인태 전략이란 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 포위 전략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중국과 포위 전략처럼 되니 중국과 적대시 된다. 우리는 인태 전략 대신 한국형 인태 전략으로 신남방 정책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신남방 정책을 미국에 설득했어요.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그래서 미국도 이해했어요. 아,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태 전략과 공통점이 많다. 오케이. 중국도 이해했어요. 우리는 인태 전략 안 들어가고 신남방 정책 안 들다니까 중국도 좋아했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들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동남아도 이런 식으로 전략적 우리의 입장을 미국을 이해시켜가면서 중국을 이해시켜가면서 독자적인 이런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서 국익을 막 높인 건데 이게 외교 지금 아닙니까? 이게 외교죠. 지금 이걸 다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지난번 나와서 김병기 의원은 걱정하는 게 이렇게 돼가면 러시아 특히 이제 러시아 갈등이 불거지니까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 쪽이 그 잠수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북에 제공할 수도 있고 기술을 또 ICBM 저 대기권 밖에 나가서 이게 아예 완성된 건 아닌데 그런 유의 기술들을 북에 제공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다. 그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50만 발 정도의 탄약이 그 유럽이나 미국으로 흘러간 정황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곧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여러 가지 계속
명분을 축적하잖아요. 뭐 네. 3대 조건이 되면 하겠다. 이번엔 전장 상황이 바뀌면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번에 사실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경우는 한미 공동선언에서도 정상 우크라이나에 정치 안보 인도적 지원 경제적 지원 나와요. 전엔 정치 안보가 안 들어가고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우리는 인도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했다. 한데 앞에 정치와 안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 그런 협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에 우리 살상 무기를 주면은 바로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갖고도 어려운데 2개의 적대국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발을 한다든가 압박하는 거죠. 그 얼마 전에는 전투기 8대가 동해에서 위력 그 연습도 하고 그렇게 바로 할 수도 있고 북한에 이제 첨단 무기를 준다든가 기술을 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ICBM 같은 경우 북한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거리는 끝까지 10,000km 이상 가는 것이 개발이 확인이 됐고 그런데 재진입 기술이 있어요. 대기권. 이게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대기권을 통과할 때는 열이 7,000에서 8,000도나 마찰열이 생겨요. 그걸 견디기 어렵거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똑같이 마모가 돼야 됩니다. 7,000, 8,000도에도 마모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일부 지역이 일부가 마모가 좀 많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북한은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걸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러시아가. 네, 러시아가 북한에 또 잠수함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거. 아직 북한은 잠수함에서 SLBM을 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못 갖췄어요. 일부 시험은 하지만은 SLBM을 쏘려면은 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이 돼야 되고 그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걸 또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위협적인 거는 무인기에다가 폭탄을 한 무인기 폭탄 무인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에도 그런 것들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 구역도 얼마 전에 뚫혔는데 그것은 천만 다행으로 그냥 거기에 폭탄이 안 실려 있으니까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자행될 수 있잖아요.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걱정되죠 사실은. 이번 달 7일에 기시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은 뭐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기존 그 사과 촉구하고 뭐 여러 주장들을 하긴 할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지금 일본 온다는 얘기는 기시다 온다는 거는 한미일 동맹 틀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기시다가 온다는 배경을 제가 쭉 추적해 보니까 G7 회의가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있고 21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그럼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한국과 뭔가 협의해야 될 게 있겠죠. 그걸 이제 조율하려고. 네. 그래 지금 한미 간에 이제 했고 또 미국이 또 압력을 넣었겠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니까 너희들 빨리 풀어라. 그리고 일본 조야에서도 특히 일본 극우 세력들이 기시다에게 자꾸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윤석열 지지도가 너무 낮다. 가서 좀 올려줘야 이런 거 해결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와서 일부는 풀 것 같아요. 일부는. 이제 무역 문제 뭐 이런 무역 문제나 뭐 이런 건 풀지만은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나 역사 문제는 그 일본이 기본적으로 유지한 기본 원칙 그걸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걸 근본적으로 풀지 않고 다른 걸 풀러서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일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미일 협력을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이라는 대의 명분 하에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로 갖고 가는 것이 일본의 속내인 거고 미국의 속내도 그겁니다. 대의 명분은 북한 뭐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대의 명분이지만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속내는 중국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국한해야 되는데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한미일이 절실하니까 빨리 한미일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바이든은 재선 때문에 네.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 그 그렇죠. 재선 선거 운동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확실하게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제가 보기에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아주 좀 심각하게 보는 게 기시다의 방안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연장선에 있고 그 연장선에서 기시다가 오고 그 최종 결정점은 G7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 말은 핵협의 그룹이지만 사실은 미국 주도의 핵 전략 체제에서 우리는 이제 잘 앞에서 총알바지 할 거죠. 여기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최초에 주장한 건 아베였단 말입니다. 일본이었어요.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 일본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시다가 직접 와요. 대한민국에 와. G7 주최국가야. 왜 오겠어요? 그만큼 뭔가 챙길 게 있다는 뜻이겠죠. 한미 핵협의 그룹을 확장해서 만약에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를 만든다라든가 이건 완벽하게 신냉전의 완성이죠. 여기서. 두 번째,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역대 미국이 주도했던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도 많이 참여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일본의 수건과제 같은 거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유의 것들 한미일 확장제 협의체라든가 자위대의 작전 운용 능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해하는 정도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재앙이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재앙이냐. 이미 여기에서 북은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실질적인 적대를 선언하는 꼴이 될 거야. 이미 지난해 11월 프놈펜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판 인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를 사실은 가감없이 드러냈잖아요. 인도 그 연장선에서 이번 기시다가 와가지고 이걸 정치작업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죠? 제가 보기엔 중국발 러시아발 위기는 현재 5월인데요. 5월 한 달이 우리의 역사의 운명을 바꿀 만큼 다음 정부 누가 들어오더라도 진짜 엄청나게 힘겨운 조건 국민들을 나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 전에 한미 훈련 때문에 3, 4월에 국지전 가능성 막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시 또 5월이니까 한미 정상회담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진짜 살 떨려요. 그럼 5월, 6월까지 갈 거 아니야? 한미일 정상회담이 북은 뭐라 안 그래? 북이야 한번 늘 그렇다 칩시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외교 전략은 안보 전략은 우리를 적대화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상응해서 대우해 주겠어, 대응해 주겠어 그러면은 당장 몰려올 것은 전 경제 제재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 경제 제재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제재 우리를 그렇죠. 향한. 우리 향한 경제 제재가 가시화되리라고 전 봐요. 지금 사드 때만 해도 중국이 얼마나 그 경제 제재를 했나요? 그때 사드 배치를 중국이 그렇게 경제 제재까지 하면서 반발한 이유는 사드를 배치하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MD 체제, 미사일 체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 미사일 체계는 중국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정부와 미국은 똑같이 야 사드는 중국 겨냥하는 거 아니다. 북한 겨냥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 네. 자극 안 하려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다 들어가고 오히려 대만에서의 뭐 어떻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니까 중국이 줄기차게 주창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우리가 반기를 드는 꼴이 되니까 당연히 사드보다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보복, 경제적인 이런 것들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안보와 경제는 아주 밀접합니다. 안보가 조금만 무너지는 기미가 있으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연관관계가 그게 한반도 뉴스가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점점 우리가 적대시되는 정책으로 가니까 적대시되게 되면 직격탄이 바로 경제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보십시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주면은 직격탄은 저는 바로 16만 우리 교민들에게 그 어려움이 봉착될 거고 160개 기업이 가 있어요 러시아에. 현대차 철수, 바로 현대차 철수 현대차 벌써 철수하고 있고. 1조 원 손해래요. 네,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을 거고 단기적으로 바로 그다음 이 다른 뭐 여러 가지 여파가 계속 오는 거죠. 아니 이거 진짜 노시아지만 중국은 진짜 어마무시하잖아. 전략 물자 네. 하나도 우리한테 수출 안 할 거야. 우리 경제 올 스톱이 될 걸? 우리 지금 러시아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전략 물자가 진짜 많아요. 지하 자원 중에. 그거 요소수 사태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 수백 수천 배가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주비가 돼 있나? 없지. 하나도 없지. 아니 설마